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사실은 핵무기를 빼고 재래식 무기만 생각하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아요. 미국이 세계 최고야가 되는 것은 바로 핵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어, 중국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어라는 게 있어요. 날아오는 핵탄두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하는 거예요. 이게 ABM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창도 가지고 방패도 가지는 거예요. 미국은 계속 방패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 중국은 고성능의 창을 개발하고 있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이른바 슈퍼파워, 초강대국인데 사실은 핵무기를 빼고 재래식 무기만 생각하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아요. 전쟁에서 진 경우도 꽤 많고요. 물론 세계 가장 센 강대국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세계 최고야 라는 느낌 정도는 아닌 거죠. 근데 미국이 세계 최고야가 되는 것은 바로 핵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전략, 그다음에 전투를 이기는 방법이 전술인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무기를 갖다가 도입하고 나면은 이건 전략 무기입니다 그러는데, 그 전략이라는 말에 사전적 의미를 갖다 감안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전략 무기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뭐 이지스-3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최근 들어온 스텔스 전투기 F-35가 100대가 떴다고 전쟁이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미국은 있죠. 미국은 예컨대 ICBM 2방을 쏘면은 상대방이 항복을 할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 이 두 방이 딱 터지고 나니까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두 방으로 그 오랫동안 지속됐던 그 세계 대전을 갖다가 종기를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확실히 전략 무기가 맞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정확히 말하면 전술 무기입니다.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전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무기 정도인 거지 전략 무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전략 폭격이란 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공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제공권이란 단어를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의 줄리오 두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공권이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 폭격이란 말을 했어요. 전략 폭격 개념은 간단해요. 그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이제 공군도 만들고 그랬던 나라인데, 우리가 육군으로 싸우게 되면은 전선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전선을 돌파하고 나서야 그 나라의 국가 권력을 갖다 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돌파해서 그 상대방 국가를 타격을 가하면서 항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줄리오 두에는 뭐라고 했나 하면은, 그러지 말고 항공기를 이용하면 항공기는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울타리를 팔짝 뛰어넘자는 거예요. 괜히 가서 피 흘리고 그러지 말고 울타리를 갖다가 공중으로 점핑을 해서 날아가서 그 상대방 국가를 그냥 때려버리면 상복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전략 폭격 개념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게, 첫 번째, 피를 안 흘리고 뛰어넘는다 그러는데 그게 또 쉽지 않죠. 전략 폭격기가 폭탄 몇 개 싣고 가지만은 또 가벼운 전투기들이 날라와서 다 격추를 시키니까 상대방의 수조라든지, 그러니까 침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 폭격기라는 게 가가지고 폭탄을 실어가 떨어뜨렸다 해가지고 항복을 합니까?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결전의 의지만 높아지지.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략 폭격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는데 이게 나중에 45년 이후에 완성되죠. 폭격기가 굉장히 고성능 폭격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고성능 폭격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미사일이죠. 두 번째는 핵무기입니다. 핵폭탄의 등장. ICBM 같은 미사일과 핵폭탄이 만나면 바로 줄리오 두에가 말하는 전략 폭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공군이든 육군이든 간에 미사일을 이용해서 폭탄을 싣고 때리는 이 방식으로 아예 전쟁을 갖다가 종결시킬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는데, 잠깐만 여러분들께 핵무기 만드는 그 제조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 중에 하나가 E는 mc 스퀘어 있죠. E는 뭔가 하면은 에너지입니다. M은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뭔가 하면은 빛의 속도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해체되고 무너지고 하지만은 우주의 질량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지는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세상의 물질은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죠. 질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면은 그냥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질량이 사라지면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 과학 기술로는 딱 두 가지 물질만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무거운 물질인 우라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벼운 물질인 수소, 이 두 가지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히로시마 폭탄이 바로 우라늄 폭탄이고요. 그 다음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 수소 폭탄이라는 게 있죠.
수소폭탄이란 게 나중에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폭탄은 다 수소폭탄이에요. 근데 수소폭탄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수소를 열로 바꾸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열이 또 필요해요. 그 엄청난 열은 원자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수소를 갖다가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수소폭탄은 일반 원자폭탄보다 훨씬 세요. 10배 이상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나가사키 터지는 거 이렇게 버섯구름 나는 거 봤죠?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센 폭탄이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순수 우라늄 폭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라늄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라늄 235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천연 우라늄 안에 0.7%가 들어있대요. 이걸 갖다가 농축을 해가지고 90%의 순수 우라늄을 만들면 돼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자몽 크기 아니면은 소프트볼 있죠. 소프트볼 크기 정도만 딱 만들어내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폭발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폭발해요. 자연스럽게 폭발 안 하게 방법은 이걸 다 반으로 잘라가지고 떨어뜨려 놔야 돼요. 붙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있다가 이게 땅에 떨어지고 나면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고 나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플루토늄탄은 어떻게 만드느냐?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갖다가 90%로 만들면 그냥 터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순도를 좀 낮춰버려요. 순도가 낮으면은 한꺼번에 빵 터지지 않고 슬금슬금 터져요. 한 10년 동안 터지면은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열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되거든요. 근데 순도가 낮은 우라늄을 갖다가 떼고 나면은 불을 뗀다고 칩시다. 그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 다 식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이게. 돌리고 나면은 폐 연료봉 안에 깨알처럼 또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입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플루토늄을 또 추출을 해가지고 이만큼 모아요. 자, 모으면은 이제 터지는데 우라늄은 자몽 크기로 뭐 하나만 넣어도 알아서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플루토늄은 안 터져요. 플루토늄은 터지려면 어떻게 터져야 되는가 하면은 동그랗게 볼처럼 만들고요. 이 바깥에다가 고성능 폭탄을 갖다가 둘러싸야 돼요. 근데 이게 터질 때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압축을 갖다가 동시에 해줘야 돼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고한 국민들이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침략자들만 공격할 수 있도록 좀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술 핵무기라는 거예요. 미국은 전술 핵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술 핵무기를 많이 배치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나토, 유럽입니다. 도시를 날리는 전체 국민의 100만 명을 뭐 살해하고 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소련의 탱크, 러시아의 탱크 1000대, 2000대를 갖다가 한 방 터뜨려가지고 2000대를 그냥 그대로 녹여버리는 그런 식의 전술 핵무기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무슨 또 개념이 나오는가 하면은 확장 억제? 이런 용어도 나오잖아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쫄아서 겁을 먹고 공격하지 않겠지. 이걸 흔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바로 이제 억제라는 건데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억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형 핵무기를 가지고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잘 쓰던 표현이 뭔가 비유적으로 핵우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산을 쓰는데 유럽한테 너도 좀 씌워줄까? 해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전술 핵무기를 갖다가 함부로 미군 혼자 너희들이 결정해가지고 우리 전쟁 휘말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두 나라가 합의를 해서 쏘자는 식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핵 공유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독일 공군에 이 핵 무기를 태워요. 미국도 버튼을 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버튼을 눌려야죠. 둘 다 동시에 또 같이 버튼을 눌려야지 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라도 버튼을 안 눌리면 날아가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핵 공유입니다. 지금 유럽은 나토는 그런 식으로 핵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핵무기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은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적게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작은 정부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은 큰 정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미국 민주당은 재래식 무기의 발전에 관심이 꽤 많아요. 재래식 무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핵무기에 올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북한은 가난한 나라잖아요. 가난하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를 살 돈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대량 학살 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학살 무기라는 게 결국은 핵무기 아니면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인데 여러분들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컨대 북한이 생물학무기를 대한민국에 사용한다 쳤을 때 약점이 있어요. 생물학은 병균이잖아요. 병균은 우적을 구분 못해요. 우리 편인지 남인지 구분 못해가지고 경기 북부에다 떨어뜨려 놓으면은 얘가 북한군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균은 함부로 사용하면은 자기가 당해요. 그래서 생물학 무기는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화학무기. 화학무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드라이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웨트한 게 있어요. 드라이한 건 떨어뜨려가지고 상대방이 가스마스크 쓰고 조금만 있으면은 바람 한 번 불잖아요. 그럼 사라져버려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땅에 남아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마스크도 오래 써야 되고 상대방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려면 축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축축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문제가 있는 게 뭔가면은 화학탄을 쏘고 나서 상대방이 조금 무력화되고 나면 이제 공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놔둬버리면은 자기들도 공격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축축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축축한 화학탄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면은 원자력이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핵폭탄에 올인을 했던 겁니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소련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미국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로켓에서 졌다 그러는데 로켓에서 진 게 아닙니다.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쏴? 쟤들 정말 무서운 놈들이야. 그래서 무서워했던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로켓이라는 거는 앞에 TV 인공위성이라 쏘면은 그냥 인공위성이 되는데 거기다 폭탄을 하면은 그게 ICBM이 되는 거예요. 소련은 처음으로 그냥 인공위성을 달아서 올렸죠.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다 핵을 달면 ICBM 대륙간 탄도탄이 돼가지고 워싱턴 DC가 날아가겠구나. 이래서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된 거고 그 이후로 ICBM 경쟁을 로켓 경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로켓을 가지고 ICBM을 서로 만들어서 위협을 했죠. 그래서 서로 공포를 가지면서 균형을 했다 해가지고 공포의 균형이고 전 세계에 있는 지금 핵폭탄의 숫자만 해도 이제 10,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핵폭탄을 가서 서로 날리고 하면은 둘만 죽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또 야심찬 나라고 넘버원 아니면 안 하겠다는 나라니까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어. 중국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면은 날아오는 ICBM, SLBM 같은 핵탄두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하는 거예요. 이게 ABM이라는 거예요. ABM이라는 게 엔티 볼리스틱 미사일이라는 건데 말하자면은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창도 가지고 방패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라든 중국은 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공격하기 쉽겠어요. 자, 첫 번째 레이건 행정부 때 만든 게 있어요. SDI라고 했어요. 전략 방어 구상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구상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으로 우주에 돌아다니는 그 우주 정거장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소련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갖다가 그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격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잘 되지도 않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까지 올려가지고 무기를 올려서 쏘는 건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 나온 게 여러분들 MD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 있어요. 땅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사드라는 거 들어봤죠? 그 사드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MD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계속 꽤 개발을 했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갖다가 올라가는 미사일로 맞추는 거. 그런 맞추는 시스템을 가지고 MD를 했는데 MD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좀 어려워요. 미국은 방패를 개발하니까 또 그 ICBM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거든요. ICBM 옛날 같은 경우는 폭탄을 하나만 달았는데 이제 그 ICBM이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폭탄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폭탄이 한꺼번에 몇 개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디코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짜가 또 들어있어요. MD 미사일 가지고 겨우 딱 잡아보면은 사실은 핵폭탄이 아니에요. 핵폭탄은 옆에 지나가는 게 핵폭탄인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디코이까지도 넣어가지고 막 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이스칸데르 같은 궤도를 갖다 수정해가면서 복잡하게 경로를 움직이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미국은 계속 방패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계속 복잡한 고성능의 창을 개발하고 있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재래식 전쟁은 그렇게까지 잘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생각보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핵무기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절대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 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국이 쏘는 미사일 정도는 막아낼 방패를 만들겠다. 이 창과 방패 싸움을 하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지 미국의 움직임을, 미국의 전략을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또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